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네, 날씨는 더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야외 활동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뭐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더 활기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랑도 역시 이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5월도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두 번째 주인가요? 네, 두 번째 주로 가게 되는데요. 5월 2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말 5월 초가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5월 두 번째 주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쉬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한 주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일단 시장 상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움직임이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려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상단이 50일 이동평균선이고 밑에가 1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저희 4월 첫째 주부터 3주까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빅테크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일시적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FOMC 지점까지 이렇게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장은 단기 저항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장은 점점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을 기대해 보면서 방향성을 계속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 시간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좀 발표되는 지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서 발표된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이 데이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4월 한 달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흥국 증시, 특히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있기도 했었죠. 정부의 영향이 있었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아직 그걸 떠받치지 못하고 있는 게 실물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물가입니다. 물가 하방 압력이 계속 높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플레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테크 쪽 또는 사람들의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상황을 한번 눈여겨보자고요. 뭐 간밤에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1월 말에 급락했었던,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70%의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간밤에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현재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CEO가 야, 우리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진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은행들의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은행들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은행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는 바로 대출이죠. 그 대출과 관련해서 그 각 대출 담당하는 은행들의 고위 담당자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러 연준위원들이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4월만 놓고 보면 신흥국 증시와 원자재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선진국 증시라든지 채권 이런 쪽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신흥국 증시가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역할이 컸던 게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까지 계속해서 유출했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월말로 올수록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구리라든지 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일부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원자재, 특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월말에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좀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격 비중이 높은 뭐 유가나 구리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신흥국가 원자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6부, 7부 능선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빅테크들이 결국 이제 실적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6%, 시장 예상이 3.8%였으니까 이제 점점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서프라이즈 비율도 79%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별 격차가 꽤 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일부 향후 2분기라든지 또는 올해 전체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간밤에도 보면 AMD라든지 SMCI 같은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실적이 썩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예상을 하회했다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북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매장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이 마진율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물론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소폭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올라간 게 결론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올라갔고 또 전반적인 물가 상황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거고요. 실제 이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뭐 S&P 500 내에 퀄리티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 전가를 가격 인상으로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점차 어떻게 있다? 이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이 여력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여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기업들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고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이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마진율이 회복되는 모습은 조금은 더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걸 뭐 좋게 봐야 되냐 나쁘게 봐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일단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시장 내에서 반응을 했던 긍정과 부정 요인을 한번 놓고 보면 실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분기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하나 시장이 반기만 하는 건 이제 이거였죠. 뭐냐면 지금 현재 국채에서 매달 6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에서 350억 달러씩 매달 950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실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9조 달러에서 현재 7.4조 달러까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모기지나 국채 둘 다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국채에서 600억 달러를 현재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모기지는 어차피 모기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장기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장 초반에는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다시금 이 부정적인 요인에도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거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조건에 있어서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노동시장이 좀 약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또 한번 툭 밀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긴축 통화 정책의 상황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걱정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 눈에 가장 눈에 띈 거는 이겁니다. 통화 정책의 시차라든지 또는 누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연체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연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늘어날 거고요. 가계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연체죠. 그리고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밀려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5월 1일 날 하루에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보면 장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한번 큰 산을 만들면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럼 연준이 지난 3월 FMC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1월과 2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월까지 그런 데이터가 꽤 견고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제는 스탠스를 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탠스 변화는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도 보면 연내 2번 미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자신감이 후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데? 라고 보면 제가 이제 보통 보는 근원 물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코어가 있는데, 이것들의 최근 3개월 기준 연율화한 데이터를 보면 코어 PC는 4% 넘어가고요. 코어 CPI도 4.5%, 4% 중반이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슈퍼코어 물가는 거의 8% 육박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라고 보면 되겠죠. 8% 여전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회의록도 있고 성명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성명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도비쉬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회의록이 훨씬 더 디테일하거든요. 미국 경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카테고리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다? 약간 허키시하게 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 지표 중에서 조금은 주목해서 봐야 하고 앞으로 또 좀 눈여겨서 계속 복귀해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아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의 악화 또는 약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 건수가 지금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만 놓고 보면 1.3개거든요. 지금 1.3개인데 이 수치는 2021년 9월 이후에 최저가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수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 지난주 월스파 기억하신가요? 지난주 월스파에서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동시장에서 약한 고리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한 고리가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제가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 또는 시차가 저는 좀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더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의 하방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악화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질문했을 때 파월 의장이 답한 거는 이겁니다. 0몇 퍼센트 포인트의 실업률 상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지금 실업률이 3.8%거든요. 3.8%니까 대체로 4.8%라든지 5%를 넘어가는 실업률일 때 이게 이제 진짜 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악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물가가 실제 체감 물가가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 물가 데이터인데 물가가 이렇게 큰 산을 그리고 나서 좀 플랫한 모습을 보이더니 왜 이렇게 이제 다시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1차 스파이크라고 하면 이게 2차 스파이크의 시작일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이 ISM 제조업 지수 전체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 데이터를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 발행을 하죠. 그래서 차입을 하는데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2분기 이제 회계 연도가 아니라 그 달력 기준으로 보면 2분기로 보면 일단 2분기에 원래 한 2천억 달러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발행을 할 거다 나왔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분기보다 더 많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입을 할 계획을 일단 공개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만기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런 장기물 비중은 줄였고요. 단기물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장기물 비중을 줄어든 대신에 뭘 했다?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규모는 앞으로 좀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차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 연준 데이터 중에서 자료 중에서 이 슬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은행별 대출 담당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인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대출 기준이거든요. 대출 기준인데 대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점에서 계속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야 대출 다 해줄게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든 기업이든 상당히 높은 이자율에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출 수요가 그만큼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 및 산업 대출이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보통 기업이겠죠.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소비자 신용, 여기 뭐 카드 대출,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이런 거 다 포함이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업 및 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7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금융위 당시라든지 또는 닷컴버블 당시라든지 뭐 이런 팬데믹 당시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은행들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세리메이라고 해서 1년 12달 중에 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진짜일 거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지가 이번 5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FOMC를 통해서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걸 좀 상쇄시켜준 게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 시장의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조금 중요한 게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투자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 지금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상방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쏠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지표와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특히 아주 도비시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그리고 아주 허키시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네, 다음 주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중간에 어린이날도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